오늘 진행을 맡은 수필을 쓰고 있는 이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초청하여 문학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작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자들과 더 가까이 공유하고자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물로 남길 예정입니다. 오늘은 수필가 이정숙 선생님을 모시고 문학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아마 1월에 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번째 수필집을 내셨죠. 네, 수필집 출간 이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팔자수반인데 책을 내고 나면 굉장히 한가할 줄 알았는데 더 바빠지더라고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좀 하고 운 좋게 그 한일 장신대에서 30권을 주문해 갔어요. 교재로 쓴다고. 근데 그 학생들이 읽고 메시지며 글을 보내와서 좀 약간 치닫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또 응대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또 책 받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거기에 답변하는 거 그냥 수선하고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네. 아마 행복한 고민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신 것 같은데요. 다시 페달을 밟는다라는 5번째 수필집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작가가 책 한 권을 내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죠. 2001년도에 등단하여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셔서 5번째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선생님의 분단 역사를 짧게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지랖높게도 본의 아니게 주객이 전도돼서 글 쓰는 데보다는 활동에 어떻게 많이 제 분단 역사가 하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옹글 지금 현재 옹글문학이라는 단체에 제가 초창기 회원으로 이렇게 결성이 됐을 때부터 회장을 해서 그 10여 년을 정말 혼신을 다해서 막 캠프를 가고 뭐 하고 그게 그 문단 초보 시절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10년을 열심히 매달려서 지금 오늘의 옹글이 있기까지 좀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필가 비평 회장, 팬문학 회장, 또 각 단체 뭐 사무장, 뭐 편집장 이런저런 해서 정말 일도 있는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지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왕성하게 문단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고 하셨는데 이정숙 표의 누룽지를 아마 안 드셔보신 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5번째 수필집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책을 보면 책이 상당히 좀 화려하고 그 편집도 좀 굉장히 개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출판 과정과 또 책 소개를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도 글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어서 글만으로는 용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화가한테 제 작품을 보내서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읽어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보충하는 답차를 해주는데 이거 어정쩡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손녀딸 그림이 생각이 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있는 그림과 좀 몇 편을 그려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런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길에 그냥 표지도 좀 해달라 해서 이 표지 내력이 지금 할머니가 좀 주저스러운데 70이면 황혼의 나이다. 70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주황색을 좋아하고 황혼을 표시하고 밑에는 황혼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봄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위에는 좀 밝은 봄 색깔로 좀 색을 칠해서 넣어달라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붓으로. 이것도 달력 뒷장으로 달력을 찢어서 그래서 좀 너무 애우를 해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책이 엮어졌는데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 집안에서는 굉장히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설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좀 잘했다 싶기도 하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주황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주황색 옷이 많아도 찜찜해서 입지를 못하는데 이 책을 내면서 주황색하고 그냥 원 없이 좀 뭐든지 좋으면 실컷 해보면 조금 이게 단대도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냥 주황으로 완전 색칠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 깊은 책 표지인데요. 표방도 3학년이 그렸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작가 말에서 보면 거기에 좀 그 심상치 않은 작가의 마음이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예지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자주 꿈을 꿔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그냥 무슨 낱말이나 말을 물고 잠에서 깨어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만난 시간도 꿈에서 일단 그런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제목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만난 시간 그런 게 딱 말을 중얼거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지 하고 혹시 보니까 나이가 그 정말 계단 그 수직 상승해서 계단 참에서 잠깐 좀 주춤해서 너를 바라보라는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제 이전 책을 계단에서 만난 시간을 애지몽으로 얻었고요. 또 이번 책 다시 페달을 밟는다 책을 내고 다시 이제 시작자는 이제 저는 글을 제 한풀이로 모든 걸 다 털어내서 지금은 글의 덕으로 모든 앙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영광은 다 충족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별로 시답지 않은 글을 더 쓴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공예도 될 수 있고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글을 적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애지몽이 오는 거예요. 아직 열려있는 분, 다치지 않는 분, 그러면서 제가 또 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운명적으로 잘 쓰든 못 쓰든 죽을 때까지 글을 써라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제는 그런 넋두리 안 하고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네, 참 부럽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개꿈 유해 그런 꿈만 꿨지 이렇게 제가 아직 문학에 그 이선생님처럼 미쳐보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언젠가는 이런 예지몽을 한번 꿔보고 싶습니다. 괴로워요 그거.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네. 문장은 저는 생각을 꾸미는 의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평론을 쓴 그 김강원 시인이 말했듯이 그 선생님의 이번 수필에는 순 우리말이 돋보였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사전을 가까이 놓고 수시로 찾으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언어들을 끌어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가 시골 산골 아주 썩한 외딴집 출신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사방하고 차단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언어도 폭넓게 접하지 못하고 뭐 문화도 아무튼 좀 유폐된 곳에서 살았는데 갈수록 나이 먹으면서 어머니를 닮아가고 어머니 언어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글을 쓰면서 집을 지려면 자재가 풍부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순수 우리말과 또 제가 낯설은 단어들을 만나면 그냥 무조건 사전 찾아서 그 컴퓨터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시작한 것이 벌써 한 70여 페이지가 저만의 낱말 사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좀 어느 정도 해서 복사를 그때그때 해가지고 그냥 공부하듯이 그냥 시간 나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조금 낱말이 풍부하다고 보죠. 보통 사람보다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또 한간에는 무슨 글을 떼내려고 이상한 말을 써서 좀 별로 좋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저만의 개성이고 저는 그냥 이렇게 좀 폭넓게 쓸 수 있어서 그냥 그나마 글이 조금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선생님이 이제 5권의 수필집을 출간했는데 각 책마다 물론 이제 뭐 색깔이 다른데요. 이번 수필집에서는 제가 좀 더 다른 특별한 어떤 색깔과 맛을 음미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수필집에서 가장 그렇다면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은 무엇이고 또 그와 얽힌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책은 다시 페달을 밟는다는데 이 책 안에는 페달 밟기로 제가 수필을 쓴 게 있습니다. 외딴 집인데 이웃 마을을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럼 초등학생 때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심부름을 안 하기 위해서 막 술을 막 이렇게 좀 흔들어서 반주전자나 가지고 와요. 그럼 꿀밤이 날라와요. 이놈의 가시네가 그러면서. 네. 그래서 자전거를 배워야겠다 하면서 논두렁에 빠져가면서 악착스럽게 자전거를 배웠는데 배워놓고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아이 셋을 자전거 앞뒤 태우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전거를 지금 쓸모없다고 이제 자전거를 그래도 좀 타려니 하고 자전거를 마련해서 아파트에 받쳐놨어요. 근데 안 타지더라고요. 근데 안 타니까 흉물이 되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 좀 폐기된 자전거가 제 글쓰기하고 닮았구나 하는 어느 순간 자전거를 옮겨가며 쳐다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래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한 줄도 안 써지는데 저 자전거하고 제 글하고 닮았다 싶어서 다시 페달을 밟아야지. 근데 마침 또 관리소에서 쓰지 않는 자전거 처리해달라고 방송이 나와요. 아차, 자전거도 내가 추스려야 되고 내 글도 추스려서 다시 시작해봐야겠구나 해서 그냥 페달 밟기 글을 생산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선생님의 작품 속에는 그 끝없는 내면 탐구와 그리고 뭐 자전거, 종지, 청타기 등 그 다양한 사물을 통한 인생의 반추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질주하는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은 주로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는지? 네, 시는 제가 시 세계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저는 그 수필은 먼 데서 찾지 않습니다. 제 일상에서 수필을 찾아요. 제 삶에 깊게 관여했던 체험들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씁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자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수필 장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필을 못 쓴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드러나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필 쓰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또 그런 글은 또 남이 봐도 알 것 같고 이렇게 좀 남을 속이는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시든 수필이든 뭐 어떤 소재로도 우리가 다 작품화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특히 이제 수필은 그 소재와 주제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작가의 능력이 또 더 필요한 그런 장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제 나름대로 저는 문학적인 어떤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만의 특별한 어떤 글쓰기 작업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글을 여러 개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플러그를 꽂고 살죠. 머리로 가슴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문장들이나 부딪히는 것들을 컴퓨터에 가제목을 달아서 무조건 저장을 해 놓습니다. 지금 책을 이거 낸 뒤에도 지금 한 20-30개는 제목이 붙어서 컴퓨터에서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늘 좀 핸드폰을 잘 써먹어요. 핸드폰에다가 그때그때 노트 이렇게 저기 써서 컴퓨터에 옮기고 해가지고 제가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생각했던 것이 찰나적으로 도망가서 이미지만 떠오를 뿐 그 아름다웠던 문장들 액면 그대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늘 메모해서 그 도망가지 않게끔 저장을 해서 도시고 와서 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수선하죠. 뭐 어떤 것은 막 10페이지 되는 것도 한 그 제목에 10페이지 된 것도 있고 몇 줄 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해서 위치도 재배치해서 이제 나름대로 글로 완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보고 하겠습니다. 네. 글은 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꼭 주제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감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저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 묘안을 찾아내는 맥가이버처럼 여러 각도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용사 부사를 대수만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어미 처리를 간략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도 글이 훨씬 탄탄해짐을 제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만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몇 가지는 주의를 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 거기에 좀 중심을 두고 다듬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숲길집에서 오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종지입니다. 라는 작품이 저는 참 인상 깊었는데요. 잠시 그러면 선생님의 글맛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문장 한 대목 직접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중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머스마 같고 여기서 좀 제가 전부 그 문역 대동제에서 춤추는 것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0만원 상금도 탄 그런 좀 왈가닥 같은 성품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바느질하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바느질을 참 많이 하고 지금도 바느질하는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뭔가 그냥 조금 사이즈 빠진 옷도 시장에서 그냥 제 식대로 만들어 입고 수도 넣고 아무튼 학교 때도 이렇게 제가 빨리 하고 애들도 도와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그것이 제가 잘해서 그런지를 늦게서 깨달았어요. 어른이 돼서 한참 산 뒤에. 그래서 제가 그 유시아 시인의 그 시 제목을 채용해서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 그 바늘에 대한 것을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바늘 결의에서 중간 바늘 하늘을 뺀다. 통신운 같은 바늘기에 실눈을 뜨고 실을 깬다. 바늘에 실이 깨어지면 꿈틀대던 싹수가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삽시간에 짜낸다. 소꿉놀이 하듯 오리고 붙이며 이내 바느질은 시작된다. 마무리된 옷을 상상하면 잉큼잉큼 가슴이 뛴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에멜모지로 해도 별 탈이 없다. 싹둑싹둑 갈질 소리가 침묵을 깬다. 작업을 하기도 전에 기쁨이 들어앉는다. 눈빛을 모으다 보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도 있다. 바느질할 때만큼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뻐근해진 몸과는 달리 정신에서는 나비가 나풀거린다. 오랜 기간 엉킨 삶을 풀어내며 바느질로 많은 시간을 깨매었다. 배출되지 못한 억눌린 감정을 손놀림의 행위로 쓰다듬고 이루했다. 바늘과 함께하는 손놀림은 나에게는 잡념을 몰아내는 연금술이었다. 바느질은 단순히 꿰매는 작업 이상의 창조물이 아그대 열리며 꽃을 피워냈다. 지나온 삶은 등 뒤에 놓고 인생길을 바꿨으면 어떠했을까. 바느질이 위에 있는 글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았겠다.
다음 생이 있다면 아마도 바느질하는 여인으로 살지 않을까?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바느질하는 작가의 모습이 환하게 그려집니다. 문단 활동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보람 있었는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네, 좀 저는 속물대상이 있는지는 몰라도 상을 탈 때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이게 세 번째 꽃잎의 대가를 냈고 그 전라북도 한글 유공자상 도지사를 탔고요. 계단에서 만난 시간에서는 그 신공문학상을 탔고 이번 다시 페달 밟는다에서는 작초문학상을 탔습니다. 근데 책을 생산하는 일도 보람이지만 제가 팬문학 회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성과를 좀 거두어서 회장으로서 참 뿌듯했고 그때 그 팬문학 특성상 전국 팬 회장들을 교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회장들하고 인연이 되어서 지금도 몇몇 회장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지내는 것이 큰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이 짧아 아쉽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또 문학인으로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들으면서 이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총 5권의 수필집을 냈는데 대충 헤아려보니까 200편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작을 내놓으라면 쭈삣거려져요, 아직도. 네, 생각한 것을 글쓰기한테 이렇게 저기는 아직 활용 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꽃감의 하얀 분을 시설이라고 하는데 시설처럼 단맛 나는 글 한 편이라도 쓰는 게 목표이고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수필선을 좀 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천천히라도 써도 그냥 수필집 한 권쯤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2가지 질문을 하셨죠. 네네. 문학인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물으셨는데 저는 글 쓰는 작업이 저를 찾아가는 작업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평소 죽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안에도 죽음에 대한 글이 몇 편 있는데 그 속에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 마지막 죽을 때 제 정제된 모습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조금 슬프게 살았어요. 뭐 가정적으로 불우해서가 아니라 넷, 딸넷, 아들넷인데 오로지 아들이고 딸은 정말 그 바리대기처럼 관심 밖에 있어가지고 언니 셋은 별로 상처가 없었는데 저는 유독 상처가 그게 많아서 늘 우울하고 자신감 없고 좀 힘겹게 제 인생을 볶아가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우통들 저는 정말로 태어나지 않을 사람이 태어났구나 그런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 오랜 한동안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백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각가가 큰 돌에서 조각하는 작품을 꺼내듯이 분명 저도 괜찮은 좀 빛나는 내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빛나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죽을 때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죽기 위해서 좀 깊이 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 끈적거리던 그 누디도 그래서도 이 삶에서도 이렇게 빠져나가 지금 밝게 웃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의식 속에서는 파묵파탈을 꿈꾸고 살아요. 전혀 늙었다는 그런 전혀 개념을 지우고 그래서 제가 수필을 쓰다가 막 수정을 하다가도 정말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문장을 만들어내 제가 막 서서 이정숙 앞으로 막 박수 쳐주고 저를 칭찬해주고 혼자 쇼를 다 하고 막 그런 시간도 갖고 좀 그런 좀 이유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글을 쓰고 살고 싶습니다.
그건 저에게 아무튼 구원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문학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판무파타를 꿈꾸는 그 연인의 그 유쾌한 쇼를 우리가 언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빛나는 앞으로의 문학 인생을 응원하겠고요. 문은 찬성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